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예종실록 제10부 예종의 단명, 혼란에 빠진 조정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9년 10월 무렵이 됐습니다. 어느덧 예종이 왕이 된 지도 한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예종은 부왕인 세조로 본받아서 롤모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거침없이 왕권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나이가 젊고 아직 경력이 짧다고는 하지만 세자 시절부터 나름 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초짜라고 보기는 힘든 왕이죠. 특히 이제 요 무렵쯤 해서 예종이 법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특히 이 재판이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사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히 살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예종은 분명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플랜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감도 상당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종의 나이는 어쨌든 간에 이제 겨우 20살, 만으로는 아직 20살이 안 된 상태고, 이 정도쯤 나이가 됐으면은 성인이라고 불릴 법도 하기는 한데, 근데 현대사회도 사실 그렇죠. 20살, 성인이 맞기는 한데, 사실 성인들의 세계에서 20살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이제 애기다. 그런 취급을 좀 받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젊고 경험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훈구 대신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경륜이 부족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관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예종의 치세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각도 다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단종이 끝내 장성한 숙부에게 폐위돼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국을 불안하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종 자체가 단종만큼 어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완숙한 경험을 보여줄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더군다나 예종한테도 장성하고 나름 이제 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타 라이벌격의 왕족들이 존재는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성군 이준이 그러했고, 예종이 바로 제거했던 남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무렵에 그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창덕궁 내병조 연문에서 숙직을 하던 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이 갑사들이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을 한 겁니다. 까치 하나가 창덕궁 후원으로 날아오더니 굉장히 시끄럽게 우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까치가 운다. 그런 속설은 있어도 밤중에 갑자기 까치가 우는 건 왜 그러냐? 근데 사실 까치는 반가운 손님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은 자신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심을 이제 발휘해가지고 오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까치가 밤에 오는 건 도대체 이거 무슨 경우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말중이라는 갑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 밤 이말중이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와 신 등과 더불어 이야기를 할 때에 까치가 후원해서 울었습니다. 이말중이 듣고 말하기를 괴이하구나. 까치가 밤에 울면 주인이 장차 가는 것이다. 하므로 그러니까 까치가 밤중에 갑자기 울면은 이건 흉조고 그 집의 주인이 세상을 떠날 징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양보라는 사람이 이러기를, 야, 여기는 지금 현재 대궐이 비어 있는데 주인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말중이 말하기를, 뭘 모르네. 대궐은 다 주상전하 것이지. 이 집의 주인은 상위이니 너는 다만 두고만 보아라. 주상이 장차 위태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주상인 예종이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뜰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발진스러운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불길한 징조를 두고서 갑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나눈 대화 속에서 뭔가 좀 뉘앙스가 현재 정권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런 일개 갑사들도 느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당시 예종은 경복궁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창덕궁은 당연히 빈집이에요. 하지만 모든 대궐의 주인은 결국 임금이고,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까치 소동은 어쨌든 현재 국왕인 예종에게 있어서 꽤나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조용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이제 한참 이걸 가지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참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갑사들은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에서 조만간 금상에게 변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대화를 자꾸 나누고 있죠. 현재 이제 예종한테 아들이 있긴 있지만 원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다음번 후보군이 누가 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영순군이었어요. 영순군이 아마도 그 다음번 보위에 오르지 않겠냐라는 꽤나 이제 방정맞은 소리들을 자꾸 떠들게 됩니다. 일개 갑사들이 사적으로 나눈 그야말로 입방정에 가까운 소리긴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역모가 될 수 있는 꽤나 위험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갑사 중에 한 명, 김계동이라는 갑사가 결국 나중에 은근슬쩍 빠져나가서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죠. 좀 전에 이제 사료에서 신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바로 이 김계동이란 갑사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위험수위가 있는 발언이고, 혹시라도 이게 새어나가게 되면은 우리 무사하기 힘들 것 같다. 자기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슬쩍 나가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그냥 고변을 해버린 거죠. 김계동의 고변을 들은 예종, 당연히 뚜껑이 열립니다. 이 자식들이 감히 당장 그놈들 다 잡아들여! 자, 그래서 해당 갑사들을 잡아들여서 직접 국문을 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예종은 뭔가 좀 대단한 역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붙잡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취조를 해보니까 이게 별건 없는 거예요. 끌려왔던 갑사들이 한참 이제 두들겨 맞은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질질 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저 동료들끼리 장난 삼아서 했던 말에 불과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 그냥 장난 삼아서 한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훈방으로 끝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현재 왕에게 좀 신변의 이상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정도였으면은 저희도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대목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금상이 갑자기 변이 생기면은 그 다음번 후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얘기 해버린 게 사실 좀 컸죠. 그리고 이 대화 내용에서 하필이면은 영순군이 장차 보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역모 혐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순군한테도 이게 똥물이 튀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영순군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영순군은요, 광평대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 손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세조 시절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재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어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던 거죠. 따라서 세조는 구성군과 더불어서 영순군도 굉장히 총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왕족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문에서는 영순군, 그리고 무에서는 구성군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순군은 평판이 굉장히 자자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뭐 이제 일개 갑사들 사이에서도 차기 대권 후보의 물망에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인데요. 물론 영순군 입장에서는 공연히 이런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자기한테 뭐 하등 좋을 게 없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제2의 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많은 신료들이 영순군의 이름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거 취조를 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국문을 진두지휘하면서 나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개념 없는 갑사들이
자기들끼리 생각 없이 나눈 농담일 뿐이고, 물론 이거는 엄벌에 처하긴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에 거론됐던 영순군은 딱히 혐의점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면서 예종이 영순군을 비호를 해줘서 가까스로 영순군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예종이 남이를 제거했던 것도 나름의 계산과 판단이 서서 행동을 했던 거지, 마냥 남이에 대한 뭐 열등감, 질투감 이런 걸 느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순군은 하마터면 제2의 남이가 될 뻔했다가 목숨을 가까스로 건졌죠. 그리고 입방정을 떨었던 갑사들은 그 대가로 전원 다 능지처사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변을 했던 김계동이라는 갑사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포상도 받게 되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뭐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요. 결국 이 사건은 갑사 몇이 생각 없이 입방정 떨다가 애꿎은 목숨만 날린 그런 뭐 해프닝으로 종결이 된 셈인데, 하지만 예종은 내심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것이 일개 갑사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일개 갑사들조차 지금 자신의 권위를 불안정하게 여기면서 장차 다음번 보기에 누가 오를 것이냐 서로 그런 잡담을 나눴다는 건데, 이런 소리를 갖다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미 세간의 인식 또한 그러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예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종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불편한 심기를 추스르면서 심기일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빨리 부항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왕권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군주가 되겠다. 어서 빨리 그 체제를 구축을 하자. 그렇게 다시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참 이게 당황스러운데,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종의 발언과는 달리 정말 뜻밖의 복병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종은 세자 시절 발을 다쳐서 오랜 세월 동안 족치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족질이 좀처럼 낯설 기미가 보이질 않더니 근자에 들어서 더욱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상당히 좀 이제 뜻밖의 복병이 튀어나온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때는 1469년 11월 28일. 그러니까 그 갑사들의 입방정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족치를 알아온 예종은 정말 뜬금없이 여기서 세상을 떠나요. 저도 참 이 부분이 정말 당황스러운데, 아니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갑자기 왕이 세상을 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말이 씨가 됐는지 그 갑사들이 주고받은 입방정대로 대궐의 주인인 임금이 세상을 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예종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데다가 사망 원인도 족실이다. 발에 난 병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물론 뭐 다리를 절단하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냐?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예종도 그 독살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조선 왕들한테는 이런 독살설이 달라붙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의심되는 왕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예종이 독살을 당했다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구태여 이런 일을 했다면은 한명이를 비롯했던 훈구 대신들이 벌인 일인데, 사실 그때 당시 훈구 대신들은 여전히 권력이 막강한 상태였고, 예종이 이제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 권력을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할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왕을 죽여야 될 문제였냐, 그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갑작스럽게 왕이 이렇게 세상을 떠버리면은 보위가 흔들리게 되고, 그땐 또 어떤 사람이 치고 나와가지고 권좌를 차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훈구 대신 입장에서도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훈구 대신들이 딱히 범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이거겠죠. 예종이 앓고 있던 족질이 이게 뭐 단순히 뭐 발에 부스럼이 났거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가 났던 적이 있을 것이고, 옛날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상처가 뭔가 좀 이제 번지게 되면서 폐혈증,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어쩌면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소아 당뇨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당뇨 환자들은 발을 다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의학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질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걸 매개체로 해서 뭔가 2차 합병증 이런 것들이 유발돼서 예종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종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우면서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훈구 대신들이 보여준 당혹감을 보여줄 때 예종의 죽음은 노예한 대신들도 아마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멘탈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짧은 제의 기간을 마친 예종은 살해생전 소원대로 예종이란 묘를 받게 됩니다. 예종은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은 어떤 묘를 받고 싶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걸 갖다 이제 쪽지에 써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소원이 그거라고 했으니까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종으로 해주시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예라는 묘호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릉은 고양시 서울릉에 안장이 되니 그 능호는 창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예종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서 예종실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뭐 당혹스러운 엔딩이긴 하지만 예종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조선 조정도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찜찜한 상황에서 예종실록이 마무리가 됐는데 짧지만 그동안 예종실록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